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석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신법이 중요하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람이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또 사람의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심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 돈의 심리를 좀 읽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당신이 왜 지금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만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의 성격, 돈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읽고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돈을 벌고 그거를 제대로 유지를 못한다면 그 자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내가 많이 벌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돈만 많이 벌 수 있는가, 요게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좀 냉철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돈의 심리, 돈의 성격, 자본주의 흐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는 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은 투자를 괜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수익, 이번에 이만큼 수익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야. 욕심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너무나 충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겪는 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 이상 다시 다 뱉어내고 모든 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애초에 투자를 할 때도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지금 비교하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스스로 충분하게 느끼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더라도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모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브레이크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인데,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요소가 아닌가요? 부자가 되려면 내 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끊임없이 계속 무한한 성장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상 결국에는 욕심을 내게 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엄청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많이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씩 늘리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드라마틱한 수익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습관, 그런 것들이 몸에 좋은 습관으로 남아있다 보면은 한계를 가둬두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1년 만에 부자 될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야 그만큼 더 오랫동안 부자에 대한 내공이, 돈에 대한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유명한 개인 투자자죠. 제시 리버모어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개인 전업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1929년 대공황 때였어요. 무려 일주일 만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3분의 1이 날아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파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시 리버모어가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있었던 이제 와이프나 아이들이나 다들 걱정을 했죠. 우리 이제 망한 거냐. 왜냐면은 아빠가, 남편이 전업 트레이더라는 걸 아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기저기 다 난리가 쳤으니까 이제 우리도 망한 거냐라고 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이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시 리버모어가 한 말이, 여보 우리 완전 부자 됐어, 대박 났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 무너지는 시장에서 공매도를 쳐서 무려 하루 만에 30억 달러를 벌었어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30억 원이 아닙니다. 30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서 엄청나게 이때부터 제시 리버모어는 유명해졌죠. 같은 시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제시 리버모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 순간에 에이브러함 저머스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주식에 강세장에 배팅을 크게 했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부자였지만 그분은 근데 대공황 때 큰 하락을 맛보고 파산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반대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고 저머스키는 파산과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맞죠.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4년 뒤에 제시 리버모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수익을 대공황 때 냈잖아요. 그 기억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짜릿함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정도의 수익률은 그 누구도 내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감도 굉장히 차올랐고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큰 패팅을 하게 됐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큰 패팅,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패팅을 더 크게 했다고 합니다. 크게 수익을 냈던 4년 전의 그 경험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제시 리버모어는 파산을 하고 결국엔 나중에는 권총 자살까지 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시기는 달랐지만 제시 리버모어와 저머스키는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을 했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 진짜 부자는 한 번에 드라마틱한 대박을 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얼마나 오랫동안 부를 쌓아가느냐, 부를 관리하느냐,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책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진짜 부자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정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생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성공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게 금전적인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파산을 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 계획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맞출 수가 없죠. 맞췄냐 못 맞췄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가 피터 린치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기도 한데, 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투자 업계에서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맞추고 4번은 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맞추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을 때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 과연 얼마를 잃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손익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맞았냐 틀리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맞았을 때는 수익이 얼마큼까지 날 수 있지만 내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짜고 해야 되는데, 확실히 손실보다는 수익에 대한 잠재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곧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길 때는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작게 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라. 100% 맞추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절반 또는 절반에 가까운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대신에 수익을 낼 때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쓰는 게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페라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페라리를 갖고 있으니까 부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재산이 100억, 200억이 넘어서 극히 일부를 써서 페라리를 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빚까지 지어가면서 페라리를 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이 부가 많은지 아니면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페라리를 사기 전보다 지금 적어도 자산이 몇 억은 줄어 있겠구나, 그거는 확실해요. 몇 억의 자산만 줄어들으면 다행인데 빚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자산 부자인 wealthy라고 표현을 하고 소비 부자를 rich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rich는 말 그대로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나 이만큼 많은 소비를 하고 돈이 많아 라고 보여주기 위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고, wealthy는 소비를 안 함으로써 부자임을 보여주는 자산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웰스는 어떻게 보면 소비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자임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소비를 안 해. 이런 습관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나는 10년 뒤, 20년 뒤 죽을 때까지도 경제적 자유를 계속 유지할 거고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걱정을 평생 안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를 하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남들은 저 사람이 진짜 부자다? 부자가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리치는 근데 반면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좋은 차, 명품 옷이나 가방 등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돈이 많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소비형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리치형 부자를 추구한다면 남들은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내 자신은 10년 뒤에 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불안하고 20년 뒤에도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이런 소비를 유지를 함으로써 당장 1년, 2년 뒤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부자일까? 소비를 안 함으로써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남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나에게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저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축 그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저축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저축을 많이 하고 자산을 소비하지 않고 쌓아놓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경제적 자유나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충분한 기회나 상황이 왔을 때 저축한 돈이 많으면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는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정권이 있는 거죠. 저축이 없는 상태라면은 지금 당장 캐시플로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계속 노예처럼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황금 같은 기회 이게 언제 나오죠? 보통 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결국에는 자본금을 많이 모아놓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재미없는 내용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저축을 할 필요가 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정말 일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고 매매할 종목들이 많지 않을 때는 치법이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에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마인드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